자, 32번 봅시다. 옆에 있는 내용을 잠깐 먼저 읽어보면 시장 메커니즘은 개인의 행동을 통해 정보를 드러내고 변화에 적응하도록 만든다. 그러니까 시장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 시장이 돌아가는 상황의 메커니즘이야. 이렇게 됐을 때 개인의 행동을 통해서 정보를 드러내고 변화에 적응하도록 한다. 시장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지식과 선호를 행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내게 된다. 자신의 의도나 정보를 숨기는 전략적 상황과는 다르다. 시장에서는 어떤 물건을 그 물건이 좋기 때문에, 선호하기 때문에 사는 거죠. 나의 선호도가 드러나는 거야. 그런 정보를 숨기려는 전략과는 상황이 달라, 시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도박을 할 때, 카드 게임 같은 거 할 때, 나의 의도를 상대방에게 드러내지 않죠. 숨겨야 된단 말이야. 근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나의 의도가 정확하게 드러나. 물건을 사냐, 안 사냐로. 사면 나의 의도는 그 물건을 선호한다는 뜻이고, 사지 않는단 말이 의미는 그 물건을 선호하지 않는단 말이기 때문에, 경쟁 시장에서는 가격과 환경 변화에 따라서 사람들은 즉시 행동을 조정하게 된다. 당연히 그렇겠지. 가격이 싸면 싼 곳으로 몰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행동의 변화가 발생하죠. 소비자는 필요 없는 상품을 사지 않고 생산자는 더 이익이 되는 상품으로 생산을 전환하게 된다. 나의 의도가 명확하게 시장에선 드러나게 되죠. 물건을 팔아먹겠다는 의도죠. 시장은 수요가 없는 현실을 개인에게 분명히 알려주어 변화에 적응하도록 한다. 너가 사람들이 선호하지도 않는 제품을 팔고 있으면 망한다 이 말인 거지. 그러니까 그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도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켜서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물건을 다시 만들게 되는 거겠죠. 만약에 그 상황을 하지 않으면 이제 도태돼서 망하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시장의 메커니즘의 강력한 힘이란 것은 인센티브, 동기가 된다. 개인에 대한 그 개인이 그들의 지식을 드러내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걔는 동기라고 하는 것은 그 행동의 움직임을 말하는 건데 그 제품이 좋아, 선호돼. 그러면 사는 행동을 하는 거고 싫어하면 사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고. 그래서 행동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지식을 드러내게 된다. 자, 이것은 컨트레스트, 반대되는 거야. 반대. 대조죠. 많은 전략적 상황과 대비되는 상태이다.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협상에 있어서 정치적 협상은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면 안 되죠. 최대한 숨겨서 나의 의도를 남 몰래 하게끔 하는 거죠. 자, 그 협상의 상황에서는 똑똑하지, 다른 상대방이 알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 이것이 똑똑한 거지. 사람의 진실된 선호도, 그리고 그 생산 능력이 무엇인지를 상대방이 알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 이게 똑똑한 거다 이거야. 완벽한 경쟁 시장에서는 그 시장에서는 명확해. 한 장소에서 여지를 남겨두지 않아. 이러한 전략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지 않아. 리브가 남겨두다. 여지를 남겨주지 않는단 말의 의미는 나의 의도를 숨기는 게 안 된다는 이야기야. 불가능하다는 거. 만약 가격이 스티키의 뜻은 이제 끈적끈적한이라는 뜻이 원래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끈적거리지 않아. 많은 모델이 가정하는 것처럼 그러면 개인들은 그들의 행동을 채택해. 다시 적응해. 동시에 그들의 선호도 그리고 또는 환경이 변화할 때마다 동시에 적응한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행동을 조절한다. 이 조절한다는 말이 의미는 뭔 말이겠어요?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뜻이야. 나의 선호도에 따라서 주변 환경에 따라서
동시에 나의 행동을 변화시킨다고요. 자, 그들은 멈춰 사는 것을, 아이템을 사는 걸 멈춰. 그 아이템은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않는 아이템은 사는 걸 멈추고, 그 아이템을 파는 것을 멈춰. 그 아이템은 제공하지 않아. 그들에게 최적의 이득을 제공하지 않아. 그러면 파는 걸 멈추는 거겠지. 손해보고 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아이템의 생산과 스위칭, 교차를 하게 돼. 변화를 주게 돼. 당연히 그러겠지. 물건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만족을 안 주니까 안 사고, 물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익, 개인이 없는 거잖아요. 이 개인이 수익이잖아요. 수익이 없어. 그러면 다른 제품으로 갈아타야죠. 그치? 그래서 만약 그들이 동기가 될 만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서 denial의 뜻은 부인. 그 사실에 대한 부인으로 falling, 빠져들어. 근데 그 사실은 수요가 없다는 사실, 그들의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부인으로 빠져들게 되면 시장은 드러내게 된다. 그들에게 드러내. 때때로 꽤 블루털 잔인한 방식에서 그들에게 드러내게 돼. 그들이 그러한 사실을 더 잘 받아들인다는 것을 시장은 드러내게 된다. 받아들이게끔 드러내게 된다. 이게 뭔 말이겠어요? 더 이상 제품이 수요가 없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빠져든다. 한마디로 내가 내 제품을 더 이상 사람들 사지 않는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부인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시장은 물건을 파는 사람에게 잔인한 방식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끔 한다고. 무슨 말일까? 회사가, 제품이 망하게 되는 뜻이지. 더 이상 안 팔리고. 시장은 그 제품, 회사를 망하게 만들어버린다고. 어떻게? 잔인한 방식. 그래서 억지로 받아들이게끔 하는 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제품의 선호도를 분명하게 드러내버린다고. 시장이라고 하는 거지. 정치는 어때? 내 의도를 최대한 안 드러낼 수 있어. 근데 시장은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다 드러내 보여져 버려. 내 제품이 인기가 있다 없다 이것을. 됐죠? 그 내용 이와 같고요. 그래서 이 글 주제는 뭐라고? 행동을 통해서 선호를 드러내. 그래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품이 정말로 좋은 제품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버린다고요. 그치? 이게 시장이 하는 역할이란 말이야. 이게 시장의 메커니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글의 내용 주제와 이해 같고요. 다음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은요. 여기 어쨌든 리빌이라는 단어가 드러내다 이런 뜻이야. 빈칸으로 매우 잘렸죠. 다음 여기 컨트레스트는 이와 대조라는 뜻이고요. 어휘로 출제할 수 있고. 다음에 여기 in which는 이제 전치사 플러스 관대. 그래서 뒤가 완전한 문장을 뜻이지. 완전한 문장. 다음에 시험 때 또 낼 수 있는 것은 여기겠죠? 여기 in which부터 해가지고요. 여기까지 전부가 다 빈칸으로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진실된 선호도 그리고 제품 능력 이것이 무엇인지 다른 상대방이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거지? 이것이 똑똑한 거였잖아요. 이 글 주제의 반대죠. 여기 꺽쇠한 이 부분의 내용은 정치 협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치 협상은 의도를 드러낸다, 안 드러낸다? 안 드러낸다. 됐죠? 대신에 시장은 드러낸다, 안 드러낸다? 드러낸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leaving no roo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빈칸이 가능하겠죠? 여기가 빈칸. room의 뜻이 여지.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됐죠?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다음에 개인들은 적응한다. 다시 말하면 조절한다. 이런 뜻이겠지? 조절한 말이 의미가 뭐라고? 바꾼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뭐를 바꿔? 그들의 행동을. 그치? 그래서 여기는 adapt란 단어부터 their behavior까지도 빈칸이 가능하겠죠? 빈칸. 자, 다음에 여기 stop 뒤에 ing 쓰게 되면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에 그래서 만족하지 않는 제품은 사는 걸 멈추게 되겠고 제공하지 않는 거면 당연히 제품 파는 걸 또 멈추게 되는 거고 그러겠지? 그래서 여기는 satisfy, 다음에 여기 provide, 여기는 이제 어휘로 낼 수 있고요.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falling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falling이 이제 떨어지다가 원래 기본적인 뜻이거든요. 근데 문장 구조를 보면 여기는 if가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여기 나와 있죠.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가 두 개 나와야 되는데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주어, 다음에 여기 동사 이렇게 있어. 주어 동사 다 있어.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거 falling부터 여기까지는 앞에 나와 있는 problem, 문제를 설명하는 겁니다. 동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동격 안에서 동기가 되는 문제는 뭐냐? 부인하는 거, 현실을 부정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단어가 부인이라는 뜻으로 어휘 문제 또는 빈칸이 다 가능합니다. denial 중요한 단어고. 다음에 여기 reveal이라는 단어 있죠? 드러내다 이것도 어휘 문제. 어휘로 낼 수 있는 건 concea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conceal은 숨기다는 뜻이야. 두 개가 혼동어이고요. 그 같이 쌍으로 외워야 될 단어고. 다음에 여기 있는 that 있죠? 이 that은 여기 접속사 that. 접속사. 가운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식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수식어고. 그래서 실질적인 문장의 구조는 리빌 접속사 that이에요. 리빌 that절. 이건데 여기 사이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각각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여기 they better accept the fact 여기도 빈칸이 가능하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시장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내용이었고요. 다음 두 번째 33번. 33번에 있는 내용은 이제 내용도 보시면 언어의 의미는 사회와 문화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 글의 주제입니다. 언어의 의미는 계속해서 변화한다. 이게 어떤 단어의 뜻이 있었는데 그 뜻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뜻으로 변화되거나 또는 추가되던가 이게 언어의 그 특성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금방 했었던 이야기는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이야기였죠. 메커니즘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고 지금 이제 언어에 대한 이야기. 언어는 어떤다? 변화한다. 사전의 정의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을 반영하기 위해 계속해서 수정된다. 그래서 사전을 보면 계속해서 개정판이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단어가 추가돼야 되니까. 맞죠? 자, addict, husband, guy와 같은 단어는 시간이 지나면서 의미가 크게 달라졌대요. 현대에도 bad, cool, wicked처럼 원래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들도 있대. 단어들도 있다. 언어는 인간 사회와 문화의 변화를 반영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대. 그렇죠. 쉽게 납득되죠, 이건. 따라서 미래에는 오늘날의 언어도 후손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당연히 그렇겠죠. 언어가 계속 변화되었으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밑에 단어를 잠깐 보면 단어 어려운 단어 겁나 많죠. 딕셔너리 사전적인, definition, constantly 끊임없이, revise가 수정하다, 변경하다, keep up with 뒤처지지 않다, 따라가는 뜻이야. 그다음에 debt, 빚이고요. slave, 그다음에 creditor, 채권자. 채권자가 뭐고 채무자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채권자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B가 있다.
A가 B에게 돈을 빌려줘. 빌려줬어. 그럼 A는 채권자라고 부르고요. 돈을 빌린 B는 채무자가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채권자가 영어로 creditor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채무자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debt이라고 debtor. 이게 채무자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여기 채권자는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된다. 무슨 뜻? 돈을 빌려준 사람이란 뜻이에요. 다음에 associated 연관되다. 다음에 dependency 의존, addict 중독, 다음에 refer to 가리키다. 다음에 have nothing to do with 뭐뭐가 관련이 없다. 다음에 property 재산, mate 배우자, wed 결혼하다. 다음에 blow up 폭파하다, 터뜨리다. 다음 paramount 의사당, 국회의사당을 말합니다. 다음에 capture 체포하다. put to death 처형하다. slang 속어. 다음에 transport 소송하다. 다음에 great grandchildren 증손자. 다음에 reflect 반영. 뭐 이런 단어들이 있네. 단어가 좀 많이 어려운 단어들이 있죠. 사전적 정의는 지속적으로 리바이스, 변화된다. 그만 이야기했죠? 변화. keep up with, 따라잡다. 그들의 변화하는 사용과 지식을 따라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변화한다. 사전적 정의다. 이해되죠? 로마 시대에서 어딕트의 의미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들의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이 어딕트라고 했었대. 그리고 그들에게 줬어. 노예로서 그들의 채권자에게 주었대. 오, 그래. 얘가 채권자에 한마디로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된다? 노예가 된다. 돈을 빌려준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죠. 자, 그 단어가 결국에는 came to the associated 연관되어 있어. 약의 의존성과 연관되게 되었고 사람들은 노예가 되었지. 그 사람의 어딕트 한 사람의 노예가 되었다. 어딕트는 뜻이 뭐가 있어요? 원래 중독이란 뜻이지. 자, 그 단어 husband이란 단어는 원래는 prefer to 가리키다. home owner가 되는 것을 가리켰대. 집의 소유자가 되는 것을 husband이라고 해서 뺐듯이. 자, 그것은 have nothing to do with 관련이 없다. 결혼한 것과는 실은 관련이 없었대. 지금 우리가 쓰는 husband는 결혼한 남편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home owner, 집 소유자라는 뜻이어서 결혼하는 거랑은 관련이 없는 단어였답니다. 자, 하지만 그들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은 만들었어. 더 할 것처럼. 너가 짝을 발견할 것처럼 만들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그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결혼할 확률이 더 높았죠. 그렇으니까 짝을 찾을 확률이 더 높았다. 그래서 그 단어는 결국에는 의미하게 되었다. male, 남성을 의미하게 되었고 그 남성은 결혼한 남성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해됐죠? 자, 1605년 11월 5일에 가이 파케스 이 사람이 blow up, 불었어. 브리티시 파라먼트를 불었다. 뭔 말일까? 폭파했다. 폭파. 영국의 의회를 폭파시키려고 시도했었대.
그는 당에 잡혔죠. 그리고 처형당했어. 그때 로열리스트가 그의 APJ의 뜻은 인형을 태웠어. 로열리스트는 당연히 왕의 충성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왕에 충성한 사람들인데 여기 있는 가이 파케스가 의회를 폭파시키려고 했으니까 당연히 얘를 싫어했겠지. 그래서 그의 인형들을 불태웠었대. 그리고 이것이 그들에게서 이름을 주게 했었대. 가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대. 별칭을 줬다. 그래서 수세기 후에 그 단어가 그것의 부정적인 함의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음악적 이름 붙여진 가이스 앤 돌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뮤지컬이 브로드웨이에서 상영을 했다. 여기 보시면 얘가 인형이잖아요. 인형. 가이스, 여기 폭파한 놈이잖아. 뮤지컬로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이 되었다. 왜 그랬을까? 이제 부정적인 함의는 잃어버렸으니까. 그리고 미국어의 슬랭, 은어에서 이 나쁜 의미가 굿, 좋아지게 되었고, 멋진 이라는 의미 쿨이 great라는 단어를 의미하게 되었고, wicked가 의미하게 되었어, excellent를 의미하게 되었대. 다시 미국 슬랭에서 bad가 의미해 굿을 의미하게 되었고, 쿨이 의미하는 것은 great, wicked 원래 사악한 뜻이잖아. 이것이 의미하는 게 excellent를 의미하게 되었대. 미국의 슬랭, 은어에서는 그렇대요. 네? 자, 만약 너 스스로를 트랜스포트, 운송시켜 수백 년 전으로, 미래로, 수백 년에 걸쳐서 미래로 이동시키게 되면 너 스스로가 혼란스러울 거래. 너의 그 증손자의 스피치, 말에 의해서 너가 혼란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100년 후 미래로 가게 되면 너의 후손들이 있을 거 아니겠니? 그 후손들의 그 말에 의해서 너가 혼란받을 거야. 왜 그럴까? 내가 썼던 의미가 100년 후에는 다른 의미를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바뀌어. 인간의 발명을 반영하면서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이다.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은 뭐겠어요? 의미가 시간이 흐르면서 바뀐다가 그 내용이 된다고요. 자, 다음에 우선 여기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있는 후부터 여기까지가 한 묶음,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그래서 백렬구조는 여기 있는 기브랑 여기 있는 월 두 개가 백렬구조고요. 그리고 여기 크레디럴의 뜻은 채권자, 돈을 빌려준 사람을 말한다. 고 이야기했고요. 다음에 associated with, 뭐뭐과 연관되다. 다음에 drug, 약, dependency, 의존. 그리고 refer to, 가리키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다음에 have nothing to do with, 뭐뭐과 관계가 있다. 다음에 property, 속성 또는 자산 이런 뜻이 property의 뜻이에요. 다음에 여기 wed, 뜻 결혼하다. 여기 blow up, 폭파하다. 폭파하다. 다음에 royalist 뜻 뭐라 했었지? 왕실에 충성한 사람들을 로이스트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에 가해라고 하는 단어가 뭔가 초반에는 안 좋은 뜻이었겠죠? 왜냐하면 폭파시키려고 하는 범죄자잖아. 나중에는 이제 부정적인 함의를 잃게 되었고, 나중에는 뮤지컬로도 연기가 되었고요. 없어졌으니까 부정적 의미가. 그리고 여기 confused, 혼란스러워. 당연히 혼란스럽겠지? 왜 100년 후, 너 자신을 100년 후의 미래로 가게 되면 네가 안 썼던 단어를 쓰게 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뭐라고요? 언어는 계속해서 바뀐다. 이 글의 주제. 다음에 34번. 34번도 이제 약간 좀 어려운데 한번 봅시다. 광고에서 글은 이미지의 의미를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원하는 해석을 이끌어내게 되는데, 광고, 이게 TV야. 광고가 나오겠죠? 사람 이렇게 있고요. 사람 이렇게 있어. 근데 광고 옆에 어떤 글씨가 쓰여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상황, 이 광고에 나와 있는 이 상황을 이 글씨로 표현한 거니까 이 상황을 이렇게 이해해 달라 이 말이겠지. 그치? 이미지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지. 이 이미지만 딱 나와 있으면 얘가 싸우는 걸 수도 있고 뭐 서로 어루만지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위에다가 싸움이라고 써 있어. 싸움 이렇게. 그러면 확실하게 싸운다라고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글은 그 의미를 특정한 방향으로 제한한다. 뭔 말인가 이해되죠? 광고에서는 글이 이미지 자체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해석하도록 이끈다. 이미지와 글이 결합하면 보다 정확하고 풍부한 상징적 의미가 만들어지게 된다. 광고의 제목이나 문구는 소비자가 특정한 의미만 받아들이도록 해석을 유도하게 된다. 당연히 그렇겠죠. 결국 글은 이미지의 해석을 미리 의도된 방향으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광고에서 글이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해보자. 광고에서 글은 이미지의 의미를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한다. 그리고 그것으로 해석하게끔 이끌어낸다. 됐죠? 이미지에서의 글의 역할입니다. 자, 앵커링이라는 용어는 도입되었다. 로열드 바서, 이 사람은 관찰해서 텍스트, 글이라고 하는 것이 글자가 사용된다고. 다음 이미지 옆에서 사용돼. 의미를 제한하도록. 첫 번째 문장의 내용입니다. 주제문이죠. 자, 모든 가능한 말로 할 수 있는 또는요, 암시하는 해석, 이미지가 암시할 수 있는 그런 암시하는 해석 중에서 글이라고 하는 것은 가리킬 것이다. 보는 사람에게 열망하고 특정한 방향을 향해서 가리키도록 하게 될 것이다. 말인가 이해되죠? 텍스트에 하는 역할입니다. 자, 광고에서 그 바스에가 주장하기를 상징적인 메시지는 가리키지 않는다. 식별을 하지만 해석을 가리키게 된다. 확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해석을 나타내게 된다. 상징적 이미지가요. 상징적 메시지가 그렇게 된다. 그래서 뷰어는 요청받지 않아 인식하도록 그것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인식하도록 요청받지 않고 이해하도록 요청받아. 왜 그들이 그것을 보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도록 요청받는다. 다시 여기 not a 법비잖아요. 그러니까 A가 아니라
B다. 이런 해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보는지를 알아보도록 요청하는 게 아니라 왜 그것을 보고 그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하도록 요청한다. 그래서 이미지를 글자랑 결합함으로써 광고하는 제품, 광고는 생산해내게 된다. 상징적 이미지를 생산해내게 되고 그 상징적 이미지는 정확하고 구체적이야.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고 리치어, 풍부하게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그리하여 더해줘. 깊이를 더해주고 그리고 제거해. 이성적, 감정적 해석의 그 폭을 제거하게 돼. 이성적, 감정적 해석의 폭을 제거하게 된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니? 해석이 넓어지게 되면 내가 의도한 대로 해석하지 않을 수 있잖아, 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해석의 폭을 좁혀준단 말의 의미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게끔 한단 말이 되겠지. 뭐가? 글자가. 그래서 그 해석의 폭을 제거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깊이는 더해주겠지. 왜냐하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확실히 설명해 주니까. 글자. 이해되냐? 다시 한다. 광고는 상징적인 의미를 생산해내게 돼. 그 상징적 의미가 뭐겠어요? 텍스트. 글자 말하는 거야. 글자. 텍스트 말한다고. 이 텍스트가 정확하고 구체적이야. 맞지? 걔는 정확하게 전달해줘. 이 장면은 싸우는 장면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딱 말해줘. 그렇게 하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제거될 거 아니야. 내용의 깊이는 더해지고요. 그래서 광고에서의 그 헤드라인과 그리고 독자들을 이끌게 되고요. 의도된 의미로 이끌게 된다. 이미지의 의미를 의도된 의미로 이끌게 된다. So that 위에서 이것이 반사된다. 이끌다. 약간 지우고 이것이 통하여 이게 의도된 그리고 이게 위에서 그래서 독자가 피하게 돼. 일부를 피하게 되고 또 다른 일부는 receive 받아들이게끔 된다. 여기서 일부를 피한다는 말은 뭔 말이겠어요? 다른 해석들은 피하게 되고 이 이미지를 만든 사람의 의도는 받아들이게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겠지. 자, 그것은 리모트 컨트롤,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컨트롤과 같은 거다. 한마디로 조정하는 것. 독자들을 조정하는 거지, 멀리서. 무엇을 향해서 미리 선택된 의미를 향하도록 독자들을 통제한다. 어떻게? 멀리서.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텍스트라니까. 그치? 다시 말하면 여기 헤드라인 또는 태그라인을 말하는 거라고. 이게 텍스트. 자, 첫
번째 줄에 지금 앵커링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의미를 하나의 방향으로 고정하는 것을 앵커링이라고 합니다. 혹시 모를까 봐 썼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정의를 써놨어요. 하나의 방향으로 고정하는 것. 이게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제거하기 위한 것. 이게 앵커링이라고 한답니다. 됐죠? 자, 그래서 글의 역할입니다. 텍스트의 역할. 그래서 첫 번째 줄, 여기 앵커링의 의미가 뭔지 설명하라고 하면 문제 답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는 confine이라는 단어, 중요한 단어죠. 제한하다, 의미를 제한한다. 뭐가? 텍스트가. 그치? 그래서 이 단어도 중요해. 다음에 elicit의 뜻은 밑에 써 있습니다. 이끌어내는 거다. 메시지가 이끌어낼 수 있는 암시된 해석. 이런 해석인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앞에 나와 있는 그 interpretation을 수식하는 거고요. 이게 해석이라고 했죠. implied가 암시된 말, elicit은 이끌어내다. 그리고 viewer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끈다. 이 문장이죠. 빈칸을 넣을 수 있겠고요. 이것도 빈칸. 자, 그리고 여기 interpretation 해석. 이것도 어휘 문제. 그리고 또 하나가 나데이 법규 구문이죠. 여기서 이 부분도 빈칸을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지 이 말의 의미가 여기 나오는 이거랑 같은 말이야. 자, 또 하나가 여기 텍스트를 가지고 이미지를 결합해. 이 텍스트랑 이미지를 결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의도가 더 정확해지겠죠? 그러면 더 정확하고 또 구체적이게 된다. 맞죠? 이 말은. 그래서 여기도 빈칸. 또 하나가 여기 eliminate라는 단어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빈칸. 중요한 말이에요. 자, 그리고 헤드라인이랑 태그라인. 뭔 말이냐면 우리가 그 기사 쓰면 메뉴에 제목 먼저 쓰잖아요. 여기가 헤드라인이에요. 이 헤드라인을 보면 여기가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잖아요. 내용을 미리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그치? 그래서 의도된 의미, 이미지의 의도된 의미를 통해서 독자들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거죠. 뭐가? 이 헤드라인. 됐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intended가 어디 문제. 다음에 일부는 피하고, 일부가 의미하는 건 뭘까? 내가 의도하지 않은 거. 그럼 다른 것들은 뭘 말할까? 내가 의도한 거. 그치? 다음에 리모트 컨트롤, 원격 조정하다. 독자들을 어떻게 원격 조정하냐면 미리 선택된 의미를 향하도록 원격 조정한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도 빈칸을 넣을 수 있어요.